많이 추워졌죠? 자, 추워질 때 제일 많은 게 감기예요. 자, 그러면 감기, 여기 걸리신 분들 계시죠? 근데 이게 감기 이야기를 왜 갑자기 하니까 겨울이라서 분위기 좀 잡아보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사소한 거 하나 알고 모르는 게 엄청나게 많은 걸 좌우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감기는 뭐로 옮아요?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부담 없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초반에 분위기 또 잡는 게 제 임무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감기는 우리가 앞에서 제가 여기 계신 분이 감기에 걸려 있는데 저한테 기침을 하면은 감기가 옮을까요? 안 옮습니다. 자, 그러면은 부부끼리 여기 성인들이 있으니까 뽀뽀를 하셨어요. 감기 옮습니까? 잘 안 옮겨요. 감기는 주로 뭐로 옮느냐면은 사실 손으로 옮습니다. 손이 특히 눈이나 코에 보면은 점막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거든요. 눈하고 코에 갖다 대면은 그 점막을 통해서 그냥 바이러스가 손쉽게 우리 몸에 들어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감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씻는데 옛날에 막 그런 교육 많이 해요. 손 씻으라고. 근데 손을 방금 전에 씻었어요. 근데 옆에 감기 걸린 사람 갑자기 왔어. 그럼 악수하고 나서 눈 만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옮겼죠. 그러면은 눈, 코를 만지기 전에 손을 씻어라. 이게 답이거든요. 그럼 이거 하나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감기가 잘 안 걸리실 거예요. 제가 이거 농담도 하는데 이 사소한 거 하나 아는 게 엄청나게 제가 몇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더니 교수님 정말 감기 안 걸리네요 하고 대학 교수님 몇 분이 저한테 막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독감은 나릅니다. 독감은 기침하면 옮아요. 그렇지만 감기는 실질적으로 뽀뽀를 한다든지 앞에 기침을 해서 옮기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다시 말하자면 눈, 코를 만지기 전에 손만 씻으면 된다는 건데 이 사소한 거 아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겨울을 독감은 예방접종 하시고 감기는 그걸 손만 잘 씻어서 눈을 만지나 안 만지느냐 코를 만지냐 안 만지냐 차이가 나니까 이거 하나 아느냐 모르느냐에 대해서 차이가 되게 크죠. 그 다음에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실제적으로 실천을 하면 충분히 예방이 되는 거죠. 오늘 아마 저뿐만 아니라 뒤에 있는 강의들도 아마 여러분들께 사소한 거 알고 그 아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삶을 좀 바꿔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감기 안 걸리려면 벌써 말씀을 드렸네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좀 자주 해요. 아이고, 나는 유전자가 이런 유전자 갖고 있어가지고 난 팔자가 그래가지고 난 대사증후군에 걸릴 수밖에 없다. 우리 부모님이 대사증에 걸렸기 때문에 나도 대사증후군 걸릴 거다. 우리 부모님이 당뇨병, 나도 당뇨병.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만은 한번 이런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외국의 뉴욕타임즈에 이렇게 실린 게 있는데 이 여성이 혹시 아세요? 유명한 여자 배우예요. 네. 안젤리나 졸리라고 아시네요. 그냥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그러시는데 안젤리나 졸리가 그 할머니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유방암과 난소암이 걸리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게 돌아가시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안젤리나 졸리가 그래서 아예 유방하고 그 다음 여성의 그 난소하고 자궁을 떼내버렸어요. 그런 수술을 아예 받아버렸고 젊은 나이에. 벌써 애들은 있으니까 또 입양한 애도 있으니까 딱 이걸 보고 의료계에서는 찬반 이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과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옛날에 유전자가 모든 걸 잘 설명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유전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자신의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주위의 환경 요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하지 않고 이걸 벌써 떼냈다는 거는 글쎄 요즘은 의학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면 호르몬을 먹어도 되지만 먹으면서 조절을 하겠다는 생각이 했겠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이런 이야기로 먼저 이제 초반에 좀 재미없으실까 봐 이렇게 한번 꺼내봤는데 이게 누군지 아시죠? 또 다른 미녀 한 분이 계세요, 우리나라에. 자, 이 미녀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이 둘의 차이는 뭘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유전자의 차이가 되게 클 거예요. 자, 그럼 이 둘이 유전자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세요?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에 외국에 있는 그 그림을 갖고 왔는데, 식물하고 사람하고는 유전자가 18%가 똑같대요. 자, 그 다음에는 곰팡이하고는 26%가 같다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파리하고 초파리하고는 44%가 같아요. 유전자 염기 소열을 봤더니 쥐하고는 몇 퍼센트 같을까요? 틀려도 좋으니까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70%, 98%. 근데 92%가 똑같아요. 8% 나이 나죠. 불과 8%가 이 사람하고 쥐하고의 차이입니다. 그럼 방금 전에 보였던 그 침팬지 미인하고 사람하고는 얼마나 같을까요? 98 내지 99%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불과 1%의 차이가 완전히 인간의 하고 침팬지, 동물하고의 세계를 만들어서 유전자가 이렇게 강한 힘을 갖고 있죠. 무지무지 강한 힘을 갖고 있는데,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잘못 넣었네요. 근데 또 다른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고고학적으로 아주 재밌는 내용인데, 아담과 이브 아시죠? 아담과 이브의 그림을 보면은 항상 백인이에요. 그렇죠? 근데 고고학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아담과 이브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냐면은 여기 아프리카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중동부 지역에서 아담과 이브가 인류의 시작이 기원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정말이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담과 이브를 그릴 때 백인으로 그려서는 안 되죠. 흑인으로 그려야 돼요. 근데 이 아담과 이브가 이 자손들이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쫙 해서 어디로 가느냐면은 우리 아마 아시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중앙아시아 쪽에서 넘어온 걸로 보입니다. 이쪽으로. 그런데 이 중앙아시아 중국 쪽이나 우리 한국 쪽으로 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인도 쪽으로 간 사람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태국이나 이쪽으로 간 사람이 있고요. 또 일부는 쭉 올라가서 북유럽으로 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 북유럽 사람, 인도 사람, 우리 한국인, 중국인 어떻습니까? 조상은 어떻게 보면 한 조상에서 갈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달라요. 피부색부터 다르거든요. 왜 피부색이 다를까요?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이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봤더니 이 북쪽에 갔더니 이 북쪽은 햇빛이 안 비쳐요. 햇빛이 적게 비치니까 비타민 D도 활성화 덜 되고 이러니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러면은 햇빛이 이렇게 까만 사람들은 이게 비타민 자외선이 잘 안 들어오니까 활성화가 안 되니까 하얘질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변해버리고 그런 사람이 선택된 거죠. 반면에 이쪽에 적도 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어떻게든 강한 자외선이면은 이게 피부암에 잘 걸리거든요.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이 사람들 색깔들이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유전적인 힘도 강하지만은 거꾸로 이야기하자면은 환경적인 힘도 굉장히 강하고 그 주위 환경에 놓여서 어떻게 바뀌느냐는 문제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전자 검사만 해서 유전자가 나 이런 건 내 팔자야 하는 것보다는 내 환경, 내 생활 습관에 맞춰서 뭔가를 바꿀 줄 아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대사증후군인데요. 자,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면은 또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인류도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태어난 우리 조상님들하고 나하고도 차이가 있을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옛날 원시시대 때는 이렇게 막 사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후손들은. 근데 진짜 이쪽을 연구한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사람들이 그 정도 능력이 있지 않았대요. 집단 행동을 하는데 이런 맘모스 같은 게 자기네들 사냥하면 자기도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저희들끼리 싸우거나 아니면 큰 동물이 얘를 해치고 다 먹고 나면 찌끄러기 있죠. 남은 거. 그런 것들은 인간은 아주 이렇게 두뇌를 잘 활용해서 이렇게 막 먹던 그런 인류의 조상이라고, 조상의 우리들이 후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럼 굉장히 먹을 게 없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뛰어다녀야 겨우 음식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은 어떻게 됐냐면은
점점 지나다가 이때쯤 됐다가 요즘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먹을 게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죽을 거 각오하면서 뭐 훔쳐먹고 찌꺼기 먹고 했던 우리 사람들이 부족했던 음식 속에 갑자기 음식이 너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나 옛날에는 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 하더라도 거의 걸어 다녔거든요, 학교까지. 근데 요즘 다 버스가 갑자기 와닿고, 그 다음에 저기 선배님들, 존경하는 스승님들 계시지만은, 저희가 인턴 레지던트 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힘든 게 많았고, 어디 가려고 그러면 항상 걸어 다니는 게 많은데, 요즘은 그냥 지하철, 뭐 이런 것들 많이 오죠. 그러다가, 제가 1985년에 그 대학로에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있는 걸 처음 봤어요. 그거 먹어보고 너무 맛있었는데 그런 패스트푸드점이 순식간에 80년대에 너무 많이 보급된 거죠. 그 다음 90년대 들어가면서 차가 보급되면서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자가용도 많이 보급되고 지하철도 잘 깔리고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일이 없다 보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이제 살이 많이 쪄서 비만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뚱뚱한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또 그 반대편에서는 또 패스트푸드 먹고 많이 안 걷고 그러니까 근육이 많이 줄어드는 반대의 영향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는 살찌는 이야기를 제가 참 많이 했는데 오늘은 조금 근육 줄어들고 우리가 운동 안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둘이 있어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몸무게는 똑같고 키도 똑같은데 둘의 차이는 뭘까요? 근육도 있고 지방도 있겠죠. 그럼 이 사람이 건강할까요? 이 사람이 건강할까요? 근육이 많은 사람. 근데 이렇게 근육이 아주 많은 사람들을 연구를 해본 결과를 보면은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 많고 혈압 높은 사람 많아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면은 이 사람도 건강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방이 많아서 나쁘지만은 이 사람도 무조건 근육이 많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지방과 근육의 균형이에요. 적정량의 근육인데 이 사람은 근육량이 너무 적을 거고요. 이 사람은 또 요즘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지방이 뱃속에 근육은 잔뜩 많은데 다리 쪽이나 팔에 근육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다리 쪽 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리 쪽 근육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중요합니다. 그걸 좀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사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요즘 현대인이 가장 조심해야 될 형태가 이런 형태예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이렇게 된다는 게 더 큰 문제예요. 지금 저보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 많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이런 형태에 속하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있느냐 하는 문제도 조금 뒤에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육이 왜 중요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게 호르몬 자체도 변하고 여러 이유로 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근육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근육이 빠지면은 아까 지방은 쌓이기가 더 좋아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근육이라는 게 쫙 이렇게 있으면은 하루에 가만히 있어도 빠지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가 있고 나가는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 몸에 들어오는 에너지는 뭐죠? 먹는 거죠. 그럼 나가는 에너지는 뭘까요? 운동이라 생각하시죠? 운동이 큰데요. 운동 말고 가만히 있어도 빠져나가주는 열량이 있어요. 맞습니다. 기초대사량인데 그게 우리 몸의 60 내지 75%를 차지해요. 근데 기초대사량에 제일 많이 좌우하는 게 제일 실제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 뇌나 심장과 같이 엄청나게 일을 하는 기관이 기초대사량을 제일 많이 쓰는데 그거 못지않게 또 중요하게 기초대사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근육이에요. 근데 우리 뇌나 심장 일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걔네들은 계속 운동하니까 기본적으로 빠져나가는 건데 이 근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많아지고 적어지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뇌나 심장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운동하느냐에 따라 근육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 기초대사량이 많이 좌우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초대사량을 잘 유지하고 가만히 있어도 빠지는 열량을 많이 만들려고 그러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 근육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육이 그래서 좀 중요한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이 옛날에 우리 학생 때만 하더라도
근육은 그냥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고 뭐 그런 중요한 기관이다 하고 생각은 했는데 요즘 더 놀라운 게 이 근육이 가만히 있는 기관이 아니라 좀 영어가 들어간 사진을 구해왔는데 좀 뭔가 좀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들고 왔는데 간단히 이야기하자면은 이 근육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 가지 신호를 여러 장기에 줘요. 간에도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기에도 주고 콩팥에도 주고 우리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주고 또 어떤 데는 지방 조직에 가서 지방 중에 브라운 팻 갈색 지방에 그걸 활성화시켜서 에너지 발산에도 도움이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신호를 몸에 주거든요. 그러면 이 신호들이 몸에 건강하게 작용하고 우리 몸의 당뇨나 대사증후군을 조절할 때 영향을 많이 끼치는 신호를 주는데 근육량이 적고 근육이 좋은 질 좋은 근육이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신호가 제대로 안 가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 여러 문제가 생기는데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질은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도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살찐다고 몸에 체지방이 많이 쌓인다고 배에 지방이 많이 쌓인다고만 걱정하지 마시고 이 근육이라는 것을 적절히 건강하게 줘야만 이런 신호 체계도 잘 전달이 돼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건 기초대사라는 거 보여주려고 했는데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근육이라는 게 요즘 연구 결과들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 연구 결과 하나하나 그래프 보여주는 게 별로 재미없을 것 같아서 정말 많은 연구 결과들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근육량이 좋은 사람의 삶의 질이 좋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이나 여러 질병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다 봤더니 근육량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좋고 잘 살더라 하는 이야기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근육량이 적정히 있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사망의 위험이 확 떨어진다. 근육을 적당히 갖고 있어야 오래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암 환자들 중에 근육량이 얼마나 있느냐를 봤더니 죽는 확률, 사망률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런 논문들이 아주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제가 한 게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 쪽을 좀 하다 보니까 어떤 데이터 갖고 저희들이 우리 요즘 뭐 인공지능이라죠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좀 분석을 해봤더니 너무 재밌는 게 무엇이 낙상을 예방할 때 제일 중요한가 봤더니 뭐가 나온지 아세요? 종아리 근육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다리 근육. 이 근육이 사실 저는 맨 처음 그런 분석을 할 때 이 밸런스 얼마나 균형을 잡는 감각이 중요한데 했더니 근육이 1번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근육량이 그 정도 낙상의 위험도 갑자기 급사의 위험도 줄일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 하고 이야기해 드릴 수 있고요. 다리 근육 이야기 나와서 다리 근육이 또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다리 근육 키우려면 어떻게 하시죠? 많이 걷겠죠. 다리는 큰 근육이에요. 큰 근육을 막 움직이다 보면은 이 운동의 효율이 높아서 에너지 소모도 많아지지만은 심장에 약간의 운동을 더 잘 시켜줘요. 그럼 심장의 운동을 잘 시켜주고 그 심장의 순환을 도와준다는 게 유산소 운동이죠. 그 유산소 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운동법, 중요한 건 알겠다. 그러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드려볼게요. 아까까지는 이제 배경을 설명드린 거고요. 아까 몇 가지 알고 나면 많이 바뀐다고 그랬죠. 그 바뀌는 부분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알고 계신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요령이기도 하니까 몇 가지 설명을 꼭 들어보세요. 지금까지 조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좀 기울여서 요거만 잘 듣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몸에 체력이라는 게 있는데 조금 어려운 이야기 좀 하면서 들어갈게요. 체력에는 건강 체력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운동 체력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예요. 운동 체력은 누구한테 중요하겠어요? 운동선수들한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을 위한 체력은 건강 체력이 중요합니다. 근데 건강 체력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심폐지구력이라는 게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심폐지구력이 뭐냐면 심장과 폐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 여러분들 다 같이 달리기를 하셨습니다. 달리기를 하고 딱 끝났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데 여기 몇백 분은 헉헉거리면서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은
끝나도 괜찮은 저는 심폐지구력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헉헉거리는 사람은 숨 가쁘고 심장 벌렁벌렁 뛰는 사람은 심폐지구력이 낮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심폐지구력이 높은 사람, 나쁜 사람, 요 심폐지구력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근력은 아시죠? 근육이 얼마나 힘이 있냐, 이건 잘 아시고. 근지구력이라는 건 뭐냐면 반복적으로 이걸 얼마나 잘 해내느냐 하는 능력입니다. 근지구력은. 그 다음에 유연성이라는 게 있는데, 유연성은 그야말로 얼마나 부드럽게, 어떤 분은 팔을 요만큼만 움직여서 못 움직이시는 분이 계시죠. 어떤 분은 이렇게 끝까지 이게 유연성의 차이 있죠. 허리 굽힐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저는 옛날에 근무했던 병원에서는 시설이 돼 있어가지고 운동을 시킬 때는 반드시 검사들을 했는데, 요즘은 좀 어려운 면이 있죠. 제가 새로 있는 병원은. 근데 이거 요즘 보건소에서 거의 다 해줍니다. 대사증후군이나 뭐 이럴 때 혹시 궁금하면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근력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 근력 이야기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항상 박혀 있는 게, 심장질환 예방하고 대사증후군 예방하고 당뇨병 예방하려면 유산소 운동해야 된다고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자, 유산소 운동이 뭐죠?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유산소 운동은 달리기야, 어떤 분은 수영이야, 이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은 조금 볼게요. 100m 달리기는 유산소 운동일까요? 아닐까요? 유산소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무산소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그 다음에 200, 그러면 조금 제가 짓궂어집니다. 400m 달리기는 유산소 운동일까요? 무산소 운동일까요? 죄송해요. 이게 혼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제가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달린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100m 달리고 나서 여러분이 헉헉거려요. 헉헉거리면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달릴 때 필요한 에너지, 근육에 쓰는 에너지가 이 안에 있는 ATP, 크레아틴, 포스페이트, 이런 이 물질들이 있어요. 이런 물질들이 이 100m 달릴 때 근육 안에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으면은 그냥 그것만 써서 숨이 안 가빠요.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100m 달리고 나면은 어디선가 에너지를 끄집어 와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분해하는 과정에 산소가 반드시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숨이 가쁜 거예요. 심장도 뛰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질 나쁜 근육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평소에 운동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거꾸로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100m 달리기 했는데 괜찮아. 그럼 질 좋은 근육을 갖고 있고 근육에 여러 가지 에너지가 잘 있고 평소에 운동이 됐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다리 근력도 좋아요. 다리가 튼튼하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람들이 아까 여러 가지 대사 반응이나 여러 가지 메커니즘으로 좋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는 100m, 400m 달리기는 유산소 운동이고 어떤 사람은 무산소 운동이 돼버리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를 했죠. 그러면 또 거꾸로도 이야기하자면은 유산소, 무산소 운동의 경계는 애매해요. 근력 운동, 그 다음에 심폐지구력 운동의 경계는 애매한 겁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력 운동이 된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다리 근육이 왜 중요하냐? 다리 근육을 활용해서 다리 근육을 키우려는 운동에 빨리 걷기, 계단 오르기 이런 운동을 하면은 숨도 가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산소 운동도 되고 근력 운동도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는 무조건 일단 움직여서 걷든지 뭐 하든지 근력을 키우셔야 되는데, 같은 근육 운동을 하면서 걷는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걷는다고 걸으셨는데 걷고 나서 숨이 안 가쁘면은, 이왕이면 숨 가쁘게 걸어서 유산소 운동도 같이 해주고 근력 운동도 같이 해주면 좋은데 안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유산소 운동, 다리를 많이 활용해서 하는 운동은 근력 운동도 되고 심장에 좋은 유산소 운동도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운동은 그냥 이게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야기 복잡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게요. 근력 운동인데, 근력 운동을 뭐든지 좋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근력 운동을 할 때 원칙은 그래요. 울퉁불퉁한 사람이 반드시 건강한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은 울퉁불퉁한 근육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근육을 가지시려고 그러면은 근육에 자극을 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 보면 매일같이 팔굽혀펴기하고 윗몸 일으키기 하고 무거운 거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는데
근육이 적당하게 붙고 적당히 효과를 하려면은 하루 운동하고 하루는 쉬어줘야만 근육이 적절히 잘 달라붙어요. 운동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근력 운동하면서 유산소 운동 거의 매일 해주시는데, 배근육, 그 다음에 팔의 근육을 키우겠다 그러면 팔굽혀펴기 가볍게. 여성분들 하기 힘드시니까 벽 짚고 팔굽혀펴기 해도 돼요. 가볍게 하고 다음날 약간 아침에 일어나면 뻐근한 것 같기도 한데 일상생활에서는 잘 못 느끼겠다. 요 정도 운동만 이틀에 한 번씩 해주셔도 충분히 적절한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게 아니라 아까 헬스클럽 선수처럼 울퉁불퉁한 걸 만들고 싶다. 그럼 무거운 거 들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우리 건강을 위해서,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떤 운동이든지 이 근력을 키우려고 그러면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유연성 운동입니다. 스트레칭. 근데 스트레칭 하는 방법을 너무 모르세요. 스트레칭 하는 법, 오늘 시간 좀 여유 있게 써도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스트레칭 하는 법 하나만 가르쳐 드려도 될까요? 싫으세요? 그럼 넘어가고.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연성 운동의 스트레칭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걸 나중에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도록 하십시오. 이거 한 예인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한두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근력 운동 이틀에 한 번씩 가도 충분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왕이면 다리 쪽에 하지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는데, 유산소 운동하고 같이 할 수 있는 형태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걸을 때 약간 심장이 조금 바쁘고 숨이 가쁠 정도, 옆에 있는 사람하고 안녕하세요 인사할 수는 있지만 숨 가빠서 노래는 못 부를 정도. 노래는 못 부르는 게 토끼까지 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요 정도까지 길게는 못 부를 정도. 그 정도 운동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정말 본인이 재미없으면 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 제일 사람들이 적응 못하고 오래 못 가는 건 재미없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배드민턴 좋아하시면 배드민턴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걷기 좋아하시면 걷기 하셔도 되는데, 이게 좋더라. 예를 들어 물속 걷기가 좋더라. 근데 물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들 자꾸 수영복 입혀서 물 들어가게 해서 운동을 하게 하면 안 따라오거든요. 항상 하고 나서 본인의 기분이 좋아지는 운동을 찾아서 하면 되는데, 숨이 가쁘고 큰 근육, 특히 다리 근육을 움직이는 운동을 반드시 하시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어떤 사람은 팔 근육도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나 걷기 할 거야 그러면 가벼운 아령 있죠. 어떤 분은 콜라 마시라는 게 아니라 물병 이거 들고 이렇게 큰 거로 이렇게 걷는 것도 충분한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이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한 예인데, 요 어딨냐면은 멕시코예요. 멕시코에서 재밌는 거는 하도 이게 운동을 안 하니까 이 사람 뚱뚱한 사람들 많고 근육 적은 사람이 많으니까 지하철 탈 때 요 앞에서 요거 하고 나면 지하철표 공짜로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세계적으로 하고 있죠. 서울시도 비슷한 걸 하려고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은 운동만 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허가평 교수님께서 근육 유지를 위해서 단백질 먹으라는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 생로병사의 비밀 프로를 MC를 했었어요. 근데 MC를 할 때 저한테 갑자기 저한테 PD가 고기 먹는 방송 해도 됩니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걸 기획을 했대요. 너무 중요하죠 했더니 이 PD가 깜짝 놀라요. 고기 먹으면 무조건 나쁜 걸로 아는데 무슨 소리냐. 근데 고기 먹는 방송을 하고 나서 제가 그 MC를 맡다 보니까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이 있어요. 충청도 어디서. 지금까지 고기는 무조건 나쁘다 해서 안 먹고 있다가 이제는 고기를 먹고 나니까 살 것 같다고. 고맙다고. 제가 생전 살면서 그런 전화 받아본 게 처음이에요. 고기가 무조건 나쁘다는 거는 허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서양인들의 이야기고, 적절한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먹는 방법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식습관도 사실은 지난 세월 동안에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사실 잘 모르시겠죠. 얼마나 바뀌었는지. 자, 그러면은 뒤에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조선시대 때 사진입니다. 조선시대 때 요즘 탄수화물 나쁘다고 그럽니다. 근데 탄수화물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탄수화물이 다 똑같은 탄수화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분의 탄수화물 나쁘다고 하면 이분 밥그릇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아주 옛날에 이렇게 먹었어요. 저보다 나이 위신 분들은 아마 어렸을 때 밥그릇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밥그릇들 장난이 아니죠.
자,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게 1940년대 밥그릇이고 2000년대 밥그릇입니다. 너무 많이 줄었죠. 왜 줄었을까요? 인류가 이렇게 아니요,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기름진 음식이 많아져서 칼로리가 이 기름진 음식을 통해서 보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옛날에 음식을 보면요, 옛날에 제가 밥 한 그릇 이렇게 먹을 때 저희 할머니께서 지금도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나요. 제 어릴 때 70년대 밥을 이렇게 먹는데 참기름 조금 넣어서 먹으면은 야, 그 비싼 거고 그 왜 그렇게 많이 넣느냐, 그런 이야기를 어르신들 다 들으셨어요. 근데 요즘은 길거리 지나가다 김밥 사도 칼로리 높은, 김밥 자체가 참기름 듬뿍 바르면 칼로리 높은 음식이 되어버리죠. 우리도 모르게 그런 걸 좀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기름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우리가 이제 음식에 이게 한번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먹고 나서 배부름을 뭐가 제일 많이 일으킬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1등은, 자, 칼로리는 지방이 제일 많습니다. 9칼로리, 탄수화물, 단백질은 4칼로리인데 이 배부름을 느끼는 정도는 비교를 해보면은 1등이 단백질이 제일 많이 배부름을 느껴요. 그 다음에 지방이 제일 배부름을 안 느끼거든요.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적절히 단백질을 섭취를 해주면은 포만감도 잘 오고, 그 다음 기름을 좀 더 덜 먹게 되고 우리 몸의 근육을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요즘 TV에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탄수화물 나쁘니까 무조건 줄여라. 근데 탄수화물을 줄이면은 뭐냐면은 탄수화물을 극단적으로 줄이면은 우리 몸에 탄수화물이 없어서는 안 되는, 탄수화물의 표현은 좀 이상한데 이 당류가 없으면 안 되는 기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뇌, 심장, 콩팥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 그런데 탄수화물이 제대로 안 가면은 우리 몸이 큰일 나니까 뇌가 아주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탄수화물 비슷한 걸 안 먹으니까 만들어내야 되는데 어디서 만들어내냐면 근육에서 만들어내요. 근육을 필요해서 조금 전문 용어로 케톤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그걸 만들어서 탄수화물처럼 급하게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근육 소실이 빨리 일어나요. 나이 들수록 나는 뭐 무조건 요즘 탄수화물 TV 보니까 나쁘다고 하는데 탄수화물 줄일 거야 해서 줄여버리면은 오히려 그게 더 하고 뇌에 적절한 영양이 공급이 안 되면은 치매의 위험도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탄수화물도 적절히 먹어야 되는데 요즘 탄수화물이 아까 어르신들 사진 보여드렸고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 그때는 보리밥, 잡곡 이런 형식을 많이 먹는데 요즘 흰 쌀밥만 먹잖아요. 이게 사실 큰 변화죠. 그래서 흰 쌀밥은 먹고 나면 금방 혈당을 높이고 우리 몸에 좀 나쁘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데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 형태로 바꿔야 돼요. 근데 요즘 그 잡곡밥 형태라니까 무조건 또 이게 현미밥 먹는 분이 계세요. 근데 현미는 나이가 들수록 조심하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현미에 파이테이트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 파이테이트라는 성분이 칼슘을 잡아서 그냥 배설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골다공증의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은 잡곡은 우리가 먹는 형태, 진짜 잡곡 여러 가지 음식을 섞어 가끔은 현미를 먹다가 가끔은 보리밥을 먹다가 콩밥을 먹다가 이렇게 섞어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흰 쌀밥 내지 좀 약간 피하면서 그런 형태로 되면 포만감도 잘 일어나고 단백질 근육 소실도 좀 막아주기 때문에 적절한 단백질은 나이가 들수록 먹어야 되면서 그런 형태로 바꿔서 먹어야 된다 하는 그 원칙만 잘 아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줄이면 근육 빠지는 거 잘 아실 텐데 단백질은 그러면 여러분 어떤 단백질을 먹을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단백질은 고기도 좋은데 고기면 기름 좀 빼서 먹으면 돼요. 아까 기름 많은 게 문제라고 그랬으니까 좀 빼서 드셔도 되고, 두부, 그 다음에 콩류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생선, 등푸른 생선 요즘 이야기 좋잖아요. 네? 그런 단백질 형태를 잘 가려서 나이가 들수록 꼭 챙겨 먹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단백질이다 하는 이야기 들고, 지방을 줄이면은 지방을 아주 좋죠. 지방 줄이면 요즘 비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은 지방을 너무 극단적으로 줄이는 것도 좀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제발 이런 거는 좀 하지 마세요. 이게 뭐 나중에 편집할 때 이 부분은 좀 어느 회사의 제품들이라서 좀 빼줬으면 좋겠는데 촬영을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뭐 하루 야채 권장량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들면 또 그거 하시면서 채소도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섬유소인데 여기 보면 섬유소가 거의 없어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즙으로 짜서 드시잖아요.
즙으로 짜시면은 즙 자체에 좋은 성분이 많을 것 같지만 실제로 섬유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주의해서 자연스러운 음식 형태로 드시는 게 참 좋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단백질 섭취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담배를 막 미국에서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담배를 줄이고 나면 이제 암이 금방 없어질 거야 생각했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연구를 해봤더니 담배 줄이고 나서 암이 줄어들려고 그랬더니 몇십 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말하자면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 생활 습관을 바꾸고 근력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먹는 걸 단백질 섭취도 제대로 하고 근육을 잘 유지한다 하더라도 당장은 뭘 못 느껴요. 내가 뭐가 바뀌지 하는데 5년, 10년 있다가의 여러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그런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고 제 발표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